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성이 하의를 입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성의 차량을 쫓아간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남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50대 공무원이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초등학생들과 축구를 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40대 남성이 아파트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도어락의 형광펜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윤성 교수님을 오늘도 뵐 수 있다니 정말 박 변호사님. 네,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예. 네, 정말 이 시청률 보증수표 이 라인업 어제도 시청률이 정말 참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잘 나왔는데 네. 오늘은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느낌만 좋죠? 네. 아닙니다. 교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3일 이렇게 좀 버겁네요. 버거우십니까? 어떤 점이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아니요, 두 번 나오다가 세 번 나오니까 힘이 드네.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제가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저렇게 받아주실 줄은.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미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심이 추석 이후 9월 15일부터 라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다고 했죠. 대표 상품 이 신라면 무려 뭐야 이거? 예, 아무튼 10.9% 인상. 자, 그러니까 이 마트 대형 마트 기준으로 봉지당 지금 736원 정도인데 이게 820원이 이거 저는 박 변호사님 라면 보통 드실 때 몇 개 끓여 드십니까? 전 생라면을 좋아하고요. 부셔 먹고 통상은 부셔. 네, 2개 정도를 먹습니다. 한 개, 2개 사이. 그렇죠. 저도 2개 정도 먹는데 일단 삼양, 오뚜기 같은 다른 라면 업체는 인상 계획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했다니까 이거 좀 그래도 불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서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건 반장을 보면 우울증까지 완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신 이서구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사반 보면서 우울증 증세가 한결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진짜 이유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집에서도 시골 외가에서도 여행 가서도 사반 챙겨보는 우리 딸 서유리 이름 불러주세요 하신 한재현님. 유치원 다녀오면 샤워하고 소파에 누워 사반 보는 7살 장채원이란 아이가 있답니다 하신 유하진님. 우리 딸이 그린 사건 반장 아저씨들 그림 보냅니다 하신 LA의 다혜님. 멕시코의 엘리샤 리님, 제보 사진 보내주신 김창우님, 조영진님, 서동현님, 전혜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 사반 유세이 교수님. 6반. 한 템포씩 꼭 늦으셔.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구운 달걀의 구엑스기입니다. 자, 먹거리 사고가 참 자주 있습니다. 오늘도 미리 좀 주의 말씀을 드릴게요. 비위가 좀 상하실 수도 있죠. 지금 저녁 드시는 시간일 테니까요. 보여주시죠. 자, 이 배달 치킨인데 여기는 이 구운 달걀을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일단 색깔부터가 좀 구운 달걀이라지만 좀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모자이크 한 부분에서 뭔가 이제 꿈틀꿈틀 세상에나 그거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김 기자, 뭘까요 도대체 이게?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저께 브랜드 치킨을 시켰는데 구더기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의 달걀에서는 꽤 큰 구더기가 달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는데요. 글쓴이가 곧바로 사진을 찍어서 가게 사장에게 항의했는데 가게 측은 사과는커녕 달걀이 이틀밖에 안 됐는데 왜 썼겠냐고 빈정대면서 오히려 글쓴이를 사기꾼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사과를 하면 바로 그냥 받아주려고 했는데 가게의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면서 글을 쓴 건데요. 구더기는 아시겠지만 파리의 유충입니다. 부패한 식자재나 음식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달걀 속에 있는 거는 보통 깨진 달걀이 적절치 못한 온도에서 보관됐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가게 측에서 환불을 받았고 원만하게 해결은 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 치킨값 인상 때문에 많은 또 우리 치킨집 사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좀 이런 일 좀 탁 터지면 그때그때 좀 잘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 또 보도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김밥집 상습 노쇼 검거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서울의 한 김밥집, 강동의 한 김밥집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았던 그 남성, 나쁜 놈. 기뻐해 주십시오. 잡혔습니다. 자, 제가 이 김밥집 사장님, 지금 보이시는 지금 저거는 이제 범인이고요. 김밥집 사장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세상에. 40줄 주문이 들어와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40줄을 만들었는데 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당시 그때 여 사장님의 그 허탈한 목소리 잊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 저 남성 그 앉은 자리에서 40줄 다 먹게 하는 형벌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형벌은 없습니다. 형법상 9개 형벌 중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자, 결국은 CCTV가 있기 때문에 검거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 사건 반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CCTV 직전, 직후 다 하면서 옷을 아마 비슷한 옷을 입고 온데 가서 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저기 말고도 중국집 인근에, 저기 말고도 카페 가서도 시켜놓고 그냥 가버리고 아하. 전화번호를 남겨놨는데 그 전화번호는 본인 전화번호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강동구 이제 그 지역이 있는 저 지역은 다른 곳에서 지금 거주를 했던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이게 거짓말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이걸로 지금 경찰이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지금 적용돼서 구속되거나 뭐 실형이 떨어질 정도 그 정도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큰 형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교수님 중국집, 뭐 카페, 또 방금 보신 김밥집 다 이렇게 막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어요. 솔직히 시쳇말로.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영세한 가게. 도대체 뭘까요? 일단 이제 그 큰 규모의 음식점에는 저게 안 먹힐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저렇게 자신의 행위가 저렇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범행 동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금전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건 어떤 심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김밥집 아줌마라든가 아저씨 소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40줄을 갖다가 주문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당연하죠. 예, 고분고분하고 굉장히 뭐 굽신굽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자기는 즐기면서 이 골탕을 먹이는 그 과정에서 자신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문해놓고 안 찾아갈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갖다가 좀 팔아보려고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자기가 보면서 상당히 질이 나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것을 즐기지 않았었나. 그래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히 질이 나쁜 그런 범죄인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봅니다. 제가 진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 주문을 시켜놓고 먼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사장님들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희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골탕을 먹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도로 중간에 멈춤 차량. 오늘은 도로에 정차된 차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고 영상들 모아봤는데요. 보시죠. 자, 이곳은 충북 음성군 국도 칠흑 같은 밤 가로등도 없어요. 자, 그런데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세상에. 이 가로 본능으로 갔다가 1, 2차로를 지금 막고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해질 무렵 멋있습니다. 자, 불박차는 트럭. 그런데 저 앞에 빨간 서행을 하나 아니 멈춰 있네 세상에 쾅. 서행이 아니라 서 있는 거였습니다. 브레이크 밟았지만 이미 늦었죠. 자, 양 변호사님. 자, 두 번째 영상부터 갈게요. 앞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정차를 했다. 그런데 트럭이 박았다. 당연히
앞차 잘못이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앞차 잘못이 크죠. 저기가요 고속도로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실 때는 아니 앞에 서 있으면 그래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저렇게 체질 모력에 고속도로에 그냥 복판에 서 있으라고 누가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겠습니까? 당연히 앞차 잘못이긴 한데 다만 뒷차도 여전히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영상 보여주시죠. 자, 가로등 없으면 상향등 켜라니까라고 하기에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저 차량은 음주화해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 자리에 저게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기 어렵죠. 다만 지금 블랙박스 차량 자체가 시속 80km 제한 속도 구역에 100km로 아이고. 가속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경찰이 봤을 때는 그 가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제 단서가 붙긴 합니다. 예전에는 저거를 문서로 했을 때는 그냥 가실상계를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뒤 차량은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 상향등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서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9대1, 8대2 정도 가실 매길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같으면 이거는 예상 불가능하거든요. 최근에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면 판사들 저런 걸 봅니다. 보고 과연 저거를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내갈 수 있는지 없죠. 그걸 따져보면 과실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속도를 냈는데 상향등을 켰으면 혹시나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피해 차량 나오는데 많이 무서워졌네요. 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9층에서 던진 살림살이입니다. 사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설명해 드리죠. 여기 쓰레기장? 아닙니다. 주상복합 건물 2층의 옥상입니다. 고로 사람 사는 곳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자, 9층 저 위에 있겠죠. 9층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이 1시간 넘게 고함 깍깍 지르면서 심지어 이 창문 바깥으로 베란다 이 창문 바깥으로 지금 보시는 이런 거를 던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TV,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등등. 이건 흉기 아닙니까? 흉기. 자, 김 기자. 이거 거의 사람 잡겠어요, 이거. 네, 그저께 오전 11시쯤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TV, 노트북, 선풍기 이런 살림살이들이 창밖으로 떨어져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9층에 살고 있는 주민 20대 남성이 자신의 물건들을 밖으로 던진 거였습니다. 각종 물건들을 1시간 동안 던지면서 이런 범행이 이어졌는데 다행히 물건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이 남성은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서 1층까지 시끄럽게 들릴 정도로 확성기를 댄 것처럼 들리게 하기도 했고 또 지폐를 마구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일단 경찰은 이거 좀 위험하다 싶어서 일단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고는 하는데 언젠가는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경찰은 이제 자해, 타해 가능성, 또 위험성,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동의를 갖다 얻어서 응급 입원 조치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입원한 날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까지 그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전문의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행정 입원을 갖다가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원 기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최대 72시간이니까 그 이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전문의의 어떤 판단을 갖다 거쳐서 72시간 이상 연장을 해가지고 행정 입원을 시킬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가적인 저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참 주민분들은 불안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회식 후에 돌아온 아내 점점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 말이죠. 이 직장 내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아내분인 것 같은데 그 아내의 행동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죠.
네, 아내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어느 날 굉장히 늦게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도 1시간 동안이나 전화기를 붙들고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데요. 어허. 알고 보니까 통화 상대는 직장 남자 동료였습니다. 오. 늦게까지 같이 회식을 하고도 이 직원과 1시간이나 전화를 한다는 걸 남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더 한술 더 뜬 거는 다음 날 아내에게 이 남자 동료가 모닝콜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끊었다는 겁니다. 이에 남편은 분노를 해서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 항의를 했더니 아내는 전혀 미안한 기색은 없이 오히려 자신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들여본 거를 지적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의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연을 올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Put your hands up time. 자, 들으신 것처럼 회식이 끝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자 동료와 1시간 동안 통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닝콜까지. 자, 아내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야, 김서연 기자. 난 6.25 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두 분은,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신가요? 두 분 변호사님은? 내용이 중요한 거죠. 전화를 하든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상합니까? 당연히라기보다는요. 예. 일단 저 남성이 너무 단정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좀 부정한 어떤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 그렇게 대놓고 전화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군다나 한 번이라면 저게 반복됐다라면 저건 좀 과하다 할 텐데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아내 전화를 보고 누구 전화인지까지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분이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급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의 판단도 좀 듣고 싶네요. 당시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늦게 오는 것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와서 1시간 동안 그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 남편이 그것을 보고 그냥 신경을 갖다가 안 썼다라고 하면 나중에 큰일이 닥치고 난 뒤에 그때 징후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닝콜을 갖다가 왜 남의 여자가 모닝콜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남편이 회식을 하고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자기 회사에 있는 여자 직원하고 전화를 하고 내가 모닝콜 해줄게라고 했을 때 저 아내가 아무 감흥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저 혼인은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역지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여성이 좀 약간 오바를 하는 것이다. 모닝콜은 요즘에 지금 휴대폰에다가 다 있는데 무슨 모닝콜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말씀 중에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을 봤는데 대부분이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통화,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통화 내용 거기까지는 오케이. 모닝콜이 문제다. 모닝콜이 이상하다. 지금 다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세종시에 살고 계신 이윤진 이사님, 이윤진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29일 전에 거진 한 달 전이네요. 귀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요. 임신 때부터 사반을 즐겨봤던 때문인지 사건 반장을 틀어놓고 있으면 아이가 눈 말똥말똥 뜨고 TV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죠. 건강하게 키우십시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대한민국 최초 비타민의 리포점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이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하루틴 리포점 비타민 C. (50대) 공무원이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초등학생들과 축구를 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이번 사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올려주세요.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 준비하면서 이거 참 고민스러웠는데, 자, 일단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해 5월 10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풋살장에서 50대 남성이 12살 초등학생들과 함께 축구를 했는데요. 이 남성이 골키퍼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던 중에 한 아이가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난 남성은 그 아이를 향해 축구공을 차고 손날로 그 아이의 양쪽 쇄골을 4번 내려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훈계인가 폭행인가? 제가 교수님께는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고요. 자, 일단 무작정 때린 건 아니었어요, 아이를. 무작정 때렸는지 아닌지가 좀 이 사건에서 논란이 쟁점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남성이 주장은 뭐냐면 내가 아이를 뭐 때려서 뭐 다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으로 2번 정도 가볍게 때린 거다. 그래서 아이가 다치지도 않았까. 그래서 설령 이게 뭐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거는 글자 그대로 어른이 아이가 그런 말 심하게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 골키퍼하는 이 초등학생이 같이 이제 아이들과 뭐 어른이 같이 이제 축구 시합을 했던 모양인데 그 아마 뭐 주장이었나 보죠. 그 골키퍼하는 친구가 야, 저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 일단 두개골이란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뭐 이 방송에는 좀 부적합한 표현입니다만 대가리 혹은 요즘은 시쳇말로 뭐 뚝배기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살짜리 초등학생이니까 자기들끼리 쓰는 그 용어를 그 어른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용어를 어디에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또 누구한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그냥 그 생각이 나는 대로 이제 내뱉는 그런 식인데 사실 그런 얘기를 갖다 듣는 그 50대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하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다음번에 사실 이 50대의 이 남성과 그리고 12살이면 거의 한 40살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왜 거기 가서 같이 축구를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할 수는 있겠죠. 어린아이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거기 가서 어린애들하고 같이 축구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이 몸에다가 손을 댄 거, 요즘에는 몸에다가 손 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남성 50대 남성이 골키퍼를 하고 있었고 저 초등학생 아이가 공을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공으로 저 골키퍼 아저씨의 머리를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아무튼 그 슛돌이 마냥 불꽃 슛을 탁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3개 때려서 거기를 맞춰서 이제 깨지게 만들어 보자. 이거를 좀 과하게 이제 아이들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공을 차면 이제 그 얼굴에 맞춰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들었을 때 이 남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죠. 박 변호사님 혹시 어렸을 때 그 네. 전자오락실 많이 가셨죠? 많이 갔죠. 예. 그 박 변호사님 뭐 저랑 비슷한 세대시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많이 너무 잘했죠. 너무 그 많이 초등학교 했습니다. 때 막 중학교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그 옆자리에 앉은 맞은편에 앉은 그 성인 남성과 해보신 적 있죠? 죄송하지만 제가 성인 때 아이랑 싸운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죄송하지만 성인 때요. 고시 공부할 때 좀 힘들어서 예. 뭐 스트리트 파이터는 아닌데 철권이라는 뭐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비슷한 게임인데 너무 잘해서 너무 얄밉게 해가지고 초등생이랑 하셨다고요? 약간 뭐 혼을 냈어요. 고시생 대 초등생. 예. 근데 고시촌에서 초등생한테 연전 연패를 해서 혼을 아니 내셨다. 너무 비열한 그 콤보를 쓰길래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때리진 않았습니다. 전 때리진 않습니다. 때리진 않습니다. 고시생이 때려. 저는 훈계했습니다. 너 훈계. 정상적으로 좀 해라. 그런 콤보 쓰지 마라 어른들한테. 트릭을 썼나요, 초등생이? 아니요, 그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트릭 잘한 게 문제입니까? 잘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저도 돈을 그런 계속 적이- 잃으셨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동전 이렇게 쌓아놓고 하시는. 맞습니다. 예. 계속 줄어들고. 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남성이 빨리 1심 선고. 네. 박 변호사님. 자, 일단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폭행죄가 뭐 상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 2주가 났습니다. 이 남성이 주장한 거는 사실은 이런 법리들이 있습니다.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
훈계 같은 거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교 사회이기도 하고 장유유서 어른이 좀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적용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사회상규상 정당해보다는 아동복지법상 위반 행위에 가깝다. 왜 아이를 때려서 했냐? 근데 기준이 있어요. 훈계 정도로 하면 괜찮은데 지금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훈계를 한 게 아니고 바로 때렸어요. 뭐 혼내고 때려야지 뭐 훈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화가 나가지고 이건 훈계가 아니고 분노의 표출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 조건이 뭐냐면 피해가 아주 경미해야 되는데 피해가 있었습니다. 2주 상해가 났죠. 그러면 지금은 교사 체벌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해가 나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법 위반으로 200만 원 벌금을 선고한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남성 50대 남성 공무원 남성 1심 결과 이건 아니다. 항소를 했어요. 2심. 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남성의 혐의를 상해죄에서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훈계가 아닌 폭행이었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할 뿐 반성의 기미는 없다고 덧붙이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해서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뭐 감형도 되고 말이죠. 자, 양 변호사님이 그냥 정리를 해주세요. 이 사건. 그냥 근데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의 네. 어떤 말투나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보면 아이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요. 네. 저도 굉장히 저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말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데 이 피해자, 가해자분이 화를 냈었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가해자를 특정해서 가해자의 뭐 머리가 이상하다거나 저 아저씨가 좀 생긴 게 이상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해자를 모욕하는 말이 있었으면 조금 더 가해자에게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심경이 좀 기울었을 텐데 이건 순전히 아이가 가해자를 그냥 자기가 공격하겠다고 하는지 가해자를 인신모욕을 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내가 저 아저씨 머리가 이상하게 생겼어 이런 말이 같다라면 오히려 조금 정당에 가까울 수 있었는데 순전히 이 아이 말이 심했지만 이 아이가 그냥 아저씨를 특정해서 뭐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정당히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판례 중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입을 때렸을 때 이건 정당방위라고 한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오, 진짜요?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고요. 아, 뭐 예. 경미한 경미한 상해가 막다시피 돼야 이렇게 됩니다. 했을 예. 때. 그 조건들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입을 턱 그렇죠. 그 폭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훈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 판례인데 지금 사항은 그 사항을 좀 벗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어느 정도로 때려가지고 이게 이빨 터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안 나든지 아니, 이렇게 그 정도 미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입을 정도만. 막는 거 정도. 아, 입을 막는 거. 틀어 막는 거 정도.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예,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게 폭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명예훼손은 안 되나요? 이게 명예훼손이 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저 남성을 향해서 저 남성이 뭐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어, 머리 뚜껑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저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머리를 그래도 자신의 두개골을 얘기한 거죠. 아니 두개골 자체가 나쁜 표현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협박이나 공갈. 그러니까 협박이나 아시겠죠 교수님 협박이나 공갈이 되려면 내가 겁을 먹어야 되는데 초등학생에게 겁을 먹었다고 하기는 조금 좀 부족해 보이네. 자, 살아있는 방송. 패널들끼리 그냥 알아서 이렇게 토크하시는 이런 방송. 아, 정말 이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남성이 대전의 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한 집 앞에 멈춰서 초인종을 누르는데요.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도어락을 열어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남성.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의 정체는 절도범이었습니다.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서 빈집인 걸 확인 후 절도 행각을 벌여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내 집처럼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절도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많이들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대전과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이네요. 네, 대전과 충남 천안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풀어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가 없고 비교적 부유한 아파트만 노렸다고 하는데요. 확인된 피해액만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형광펜으로 뭘 열었다는 거죠? 비밀번호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형광펜을 이렇게 칠을 한 다음에 특수 그 불빛으로 비추면 눌렀던 곳에는 이 자리가 표시가 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통 네 자리를 번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알았겠지라고 의심이 갈 수 있을 텐데 다 그걸 일일이 수첩에 적어가면서 조합을 맞춰봤던 거예요. 뭐 3211이라고 하면 11315 했다가 2311로 했다가 다 지워갔던 거죠. 이것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아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번호를 조합해서 맞춰냈던 겁니다. 자, 저희가 이 사건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니들이 오히려 범행 수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야? 방송에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범행 수법을 알아야 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해봤자 잡힌다는 거. 예, 저희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침해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다시피 네 자리를 다 눌러보는 거예요. 2332, 23333 다 눌러보는 어떤 그런 수첩에 기재하고 치밀한 사람인데 한 아파트, 대전의 한 아파트는 15층까지 30세대인데요. 이 30세대를 다 확인했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나 남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경비원 어떤 자켓 같은 것도 하나 구해가지고 입고 다니기도 하고 또 아주 용의 주도하게 하려고 이 CCTV 없는 곳에 자신의 주차하고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천변 따라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야, 진짜 일단 도어락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버튼식이 있고 터치패드식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날로그 그냥 열쇠로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열쇠만 잘 이렇게 보관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게 이제 뭐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저게 갑자기 기능이 안 되면 문이 안 열리는 그런 어떤 취약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전통적으로 옛날에 그 우유 배달하는 그 통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 문을 갖다 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를 이용하거나 또 전기 충격기로 디지털 잠금 장치에 순간적으로 어떤 충격을 줘 가지고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가장 그 전통적인 방법이 그 뒤에서 몰래 훔쳐보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CCTV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누르는 것을 보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그 수법 나온 걸 보니까 옛날 그 저희가 오래전에 그 수학 그 공부할 때 이 매트릭스라고 이 순열 뭐 조합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정말 저 좋은 머리를 갖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저걸 갖다가 저렇게 맞춰가지고 그 문을 갖다가 여는 결국은 저거는 범죄를 하는 그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예. 정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열쇠를 갖다가 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딱 교수님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머리로 세상에 공부를 했으면 넌 지금 대성했을 거라고.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저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는 방법도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 해킹 막는 것도 비밀번호를 좀 자주 변경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또 비밀번호를 계속 변경하는 게 그걸 또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 다른 또 공용으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사용한 다음에 흔적을 좀 지워야 된다. 그리고 요새는 보면 다른 것도 누르도록 돼 있는 게 있어요. 3개를 누르면 비밀번호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뭐 10자리 다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될 수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우기도 해야 되고 또 남들이 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누를 때는 몸으로 좀 가려서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팁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 터치 스크린 방식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지문 방지 이 필름이 있습니다. 그 지문 방지 필름을 그 터치 스크린 부위에다가 딱 붙이면 말이죠. 그거 진짜 효과적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필름 위에 가짜 지문들이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문이 남는다고 해도 이걸 뭐 어떻게 밀가루든 뭐든 막 묻혀가지고 보면은 그냥 지문이 사방에 이렇게 딱딱딱딱 돼 있어가지고 혼돈을 준다는 거죠. 자, 양 변호사님, 다시 사건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 과연 대전 충남 쪽에서만 이렇게 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아까 이제 수첩에 기재를 해가면서 번호를 맞췄다고 했잖아요. 그 수첩을 보면 서울, 충남, 천안, 아산, 세종 곳곳에 아파트들이 다 적혀 있고요. 그럼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장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CCTV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그런 아파트들을 딱 범행 대상으로 물색을 했던 겁니다. 하하. 자, 그런데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그렇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절도죄가 되고 상습적으로 됐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재마루를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 또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합의가 됐다는 거. 이거 고려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됐는데 글쎄요. 이거 지금 여죄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또 여죄가 발견되면 집행유예 뭐 다 합쳐서 다시 또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집행유예가 좀 맞는지는 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집행유예라니 참 이게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비밀번호 자주 바꾸시고 하고 나시면 자주 이렇게 닦아서 흔적을 좀 지워 놓으시는 게 평소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5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싣던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겨눈 남성이 다가섭니다. 여성이 강하게 저항했지만 남성은 순식간에 피해자를 납치했습니다. 남성은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은 불에 탄 채로 발견됐고 트렁크 안에는 무참히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체 남성은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트렁크 시신 살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2015년 9월에 벌어졌던 이 사건. 정말 저는 기억이 납니다만 이 사망한 피해자가 도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불탄 차량의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 어떻게 된 사건이었죠? 네, 2015년 9월 9일 오후 2시쯤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물건을 싣고 있는 한 30대 여성 주모 씨가 순식간에 납치됐습니다. 범인인 김일고는 주 씨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서 흉기로 주 씨를 위협하면서 차를 몰다가 천안 어딘가에서 주 씨가 용변이 급하다고 해서 잠시 내려줬는데요. 이때 주 씨가 도주를 시도하자 그냥 살해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김 씨는 원래 차와 휴대전화만 빼앗으려고 했지만 용변만 보겠다는 약속을 주 씨가 어겨서 죽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사체를 차에 실은 뒤 부산, 울산 등 전국을 떠돌았는데 울산에서는 다른 차의 번호판을 훔쳐서 바꿔 끼우는 치밀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러고 11일 새벽 4시쯤 서울로 돌아와서는 한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차에 불을 지른 뒤 범행 현장을 도피했습니다. 자, 당시 그러면 차량 화재 이걸 목격했던 목격자분의 얘기도 잠깐 듣고 가시죠. 현장 쪽에서 이제 연기가 난다, 불이 났다 그래갖고 뛰쳐가 봤죠. 창문 틈 사이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까만 연기가 차 안에 가득 차 있었고 이제 회사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가서 그 창문 좀 열린 틈으로 소화기를 분사를 했어요. 문 네 쪽을 다 열었을 때 그때 갑자기 뒷좌석 쪽에서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담뱃불로 인한 화재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죠. 자, 양 변호사님, 저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대형마트 주차장 조도를 막 높이게 하고 네. 뭐 별의별 이런 안전 조치들이 막 있었잖아요. CCTV 더 추가로 의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놀랐죠. 주차장에서 멀쩡하게 여성이 납치돼서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
범인은 바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 불타버린 시신 아래 가방에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권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었고 수배를 했었는데 3일 동안 잡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전부 선불품만 썼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피 행각을 벌였던 건데 공개 수배를 해놓고 나서 범인이 누군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사건 2주 전에 지난번에는 이제 여긴 충남이었고요. 고양시 일산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똑같이 여성을 납치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때는 천만다행하게도 이 여성이 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목숨을 건졌던 것이고요. 또 사건 한 달 전에는 이 서울의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던 그런 정을력도 있었던 겁니다. 예. 자, 지금 저 수배 전단이 나가고 있는데요. 김일곤입니다. 김일곤. 자, 어떤 자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유년기 시절에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막 때리고 뭐 사진이나 책 같은 것도 불태울 정도로 성격이 좀 안 좋았다 그러고요. 뭐 그런 거 있어서 그런지 이 어릴 때부터 전과 20살 때부터 1987년부터 폭행, 강도, 뭐 절도 등으로 18번, 18년 동안 22범의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한다고 얘기했고 평소 뭐 이웃하고 말도 하지 않고 뭐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혹시나 시비 걸거나 하면 나 죽인다고 뭐 나 죽어도 된다고 아주 괴팍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관리인 진술에 따르면 전기세 20여만 원 안 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멱살 잡히고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었습니다. 예. 자, 2015년 사건입니다. 자, 김 기자. 천만다행으로 사건 8일 만에 발생 8일 만에 시민들의 제보로 검거가 됐는데 당시 검거 과정에 그걸 고스란히 찍은 영상이 있어요. 네, 이 검거 당일 오전에 김일곤은 문도 안녕 동물병원에 찾아와서는 반려견 키우는 개가 너무 아파서 안락사를 시키고 싶다면서 동물 안락사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병원 원장은 이 안락사 약도 없을 뿐더러 보지도 않은 개를 내가 안락사 시킬 수는 없다며 개를 데리고 다시 오라고 했는데요. 김일곤은 잠시 뒤에 병원에 나타나서는 손님이 기다리는 의자에 앉아있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원장과 간호사를 향해서 양 내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원장과 간호사는 바로 뒷문으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를 넣었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이 도망가던 김일곤을 병원 인근 노상에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이 김일곤을 검거한 두 경찰은 각각 1계급씩 특진했고요. 김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찰 6명도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검거 당시에 이제 강하게 저항을 하는 아, 모습인데요. 지금 빨간 원이 흉기를 들고 있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잠시 뒤에 근처에 있던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이 김일곤을 제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러네요. 시민분들도 합세해서. 그래서 이 도움을 준 시민 2명도 포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자, 그러면 저렇게 검거된 김일곤 정말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저도 그때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 보고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어디 지내셨어요? 나한테 살아야 돼.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 교수님, 저는 저 장면 보면서 강윤성 있잖아요. 최근에 강윤성 네. 기자들한테 막 발길질하고 했던 진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제 저 사건을 좀 분석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 영상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했어요. 예.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게 보게 되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갖다 부인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더 살아야 된다. 딱 두 가지 메시지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는 앞으로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신이 저렇게 된 것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고 자기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우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몸싸움을 하고 폭력 행위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또 처벌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에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양 변호사님, 가장 궁금한 거
도대체 왜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를 했느냐? 그 동기를 들으시면요 더 의아해집니다. 더 사건이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이 좀 전에 교수님께서 교통사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 사건이 있기 4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 남성과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몸싸움을 벌여서 벌금형을 받아요. 50만 원을. 근데 벌금형을 벌금을 받고 나서 이 남성을 찾아가서 너 때문에 내가 벌금 냈으니까 네가 내 벌금 좀 대신 내줘라 하면서 흉기로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별로 겁을 먹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거든요. 젊은 남성이었어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저 사람을 꼭 해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20대 남성이 노래방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지금 다 들으셨죠? 예. 그다음부터가 황당해지는데 그러면 내가 여성을 납치를 해서 그 20대 남성에게 여성으로 하여금 전화를 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도록 시키겠다. 그래서 그 남자가 나오면 그때 그 남자를 공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정말 무슨 누가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돼? 싶은데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여성을 납치했다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뺏은 거예요. 아휴, 박 변호사님. 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예? 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메모가 한 장 발견됐습니다. 그 메모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하고 번호라든지 이 정확한 직업이라든지 기재가 돼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한 28명 정도가 되는데 이 두 장의 메모지가 이 사람의 김일곤의 옷에서 발견이 되는데 보면 뭐 판사도 있고요. 형사도 있고 식당 주인도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뭐 일부는 기억을 못하니까 누구누구 간호사, 어떤 병원의 의사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본인한테 뭔가 잘못했거나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될 사람들, 본인을 죽일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불친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본인이 혼자서 이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라고 중얼거렸다고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경찰 관계자들은 이 메모장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범행 대상이 됐던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망상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범행으로 연결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나름의 그렇죠. 데스노트였던 모양인데, 자, 그럼 교수님께는 제가 마지막에 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양 변호사님,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까 검거 당시 인터뷰 때처럼 여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지혜는 인정을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먼저 좀 전에 얘기했던 명단 있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고 변호인의 도움도 거부를 합니다.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막 무슨 가정방문하는 선생님처럼 대하고 있다. 학생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공판 나와서는 검사한테는 제 2차 공판 나와서는 아까 강윤선 얘기를 마침 하셨는데 기자들 여기 재판장에 또 있지 않느냐. 엉뚱한 기사 쓰고 있다. 나에게 대해서 억울한 기사 함부로 쓰고 있는데 왜 마음대로 쓰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검사나 판사를 향해서도 이게 재판이냐. 당신들 각본대로 그냥 정해진 대로 어차피 하는 건데 무슨 조사를 하느냐 재판을 하느냐 이렇게 재판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자, 1심에서 그래서 무기징역이 나오니까 박 변호사님, 네. 이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 사형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심 항소를 했습니다. 네. 예?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좀 들어주면 되잖아요, 좀. 그래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재판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이 존재하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특별한 경우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살해했을 때 또 그런 특별한 상황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김일곤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살인의 그 부분은 있지만 한 명 정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항소심도 피해자 살해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극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본인은 사형해달라고 왜 안 하냐고 했지만 지금도 복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제 아니 진짜 이 교수님 정말 이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납치가 돼가지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용변을 보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허락을 했는데 그 용변을 본다는 구실로 도주를 했다. 나를 배반했다. 사실은 그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그 분석, 그리고 이제 김일곤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그 김일곤의 아버지가 어린 그 김일곤이가 학교를 다닐 때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책과 책가방을 태우기도 하고 어이구야. 또 재래식 그 화장실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기도 하고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이 김일곤이가 그 당시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큰 어른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면에 있어서 어떤 그 분노를 계속 쌓아왔는데 결국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그 상황이 될 때마다 그 상대가 자기 아버지 얼굴과 좀 겹쳐서 보였을 것이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갖다 함부로 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보통 때도 정장을 입고 다녀야 되고 남들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좀 세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하냐면 그 장대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 구로동 모텔 사건. 그런 경우도 이 보통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한 공격력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뭐 재판을 받고 하니까 누구도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망상에 의해서 데스노트까지 작성을 갖다가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또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스코틀랜드로 가보시죠. 네, 고양이 한 마리가 구석에 얼굴을 콕 박고 있습니다. 틈 사이에 뭔가 보이는 듯 귀를 쫑긋 기울인 채 발을 갖다 대보는데요. 고양이의 이상한 행동에 틈새를 확인하려고 하는 집사. 네, 알고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좁은 벽면에 끼어서 짹짹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 지금 이게 새소리군요. 네, 우선 집주인이 문틈을 뜯어내고 구멍을 벌린 뒤 손을 쑥 집어넣어 봅니다. 그런데 너무 좁은 틈새다 보니 상당히 힘겨워 보이죠. 잠시 후 손을 꺼내들자 갓 태어난 아기 새 한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네, 물을 달라며 연신 짹짹거리는 모습을 보니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아유, 제가 어쩌다 저 벽 틈에 들어갔어요. 네, 이 집의 지붕 위에 어미새가 둥지를 틀었는데 이곳에서 아기 새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 아기 새를 옥상에 가져다 두고 기다려봤지만 어미새가 도통 날아오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여성은 새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쑥쑥 자라서 가족들의 둥지로 날아갈 수 있길 기다려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평화로운 어느 숲속입니다. 사슴 2마리가 풀을 뜯으면서 쉬고 있는데요. 이때 무언가가 사슴 옆으로 다가오죠. 다리 뒤에 딱 붙어 몸을 숨긴 동물. 사슴이 몸을 돌리자 깜짝 놀랐는지 재빠르게 사라집니다. 저 뭐예요, 저거? 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 같은데 숲속에서 풀을 뜯는 사슴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한 모양입니다. 이번엔 좀 더 과감하게 사슴에게 다가가 보는데요. 조심조심 사슴의 눈치를 살피다가 고양이가 앞발을 뻗고요. 사슴 뒷다리에 낭펀치를 날리고는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네, 그런데 사슴을 보니까 고양이의 괴롭힘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나 봅니다. 고양이는 사슴이 깜짝 놀라길 기대했을 텐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네요. 아무래도 고양이의 계획은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로 가보시죠. 자, 한 여성이 잔뜩 화가 난 듯 아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성이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두 손을 들고 주방을 떠나버리는데요. 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건 여성의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인 동생이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혼자 낄낄대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 형 나쁘다. 저걸 왜 웃고 찍어, 저걸. 왜 그러게요. 근데 그럴 만해. 저 여성이 화내는 거 보이세요? 싱크대에 보이는 거 저 안에 뭐예요? 거대한 뭔가 들어있죠? 작은 아들이 온라인에서
무려 18kg짜리 냉동 문어를 사서 싱크대에서 저걸 해동하겠다고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엄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Where is the Facebook, please? Where is the phone number? You're gonna return. I cannot. I have to return it. If he doesn't want to return it, he doesn't want to give me the money back, I'm just going to drop the whole thing there. I don't care about the money, but drop that thing in there. Vincent, I don't want it. But I want it to be in the house.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치 곤란이다. 아, 그렇죠. 저거 보세요, 크기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썽꾸러기 작은 아들 며칠 뒤에 또 냉동 문어를 사왔습니다. 저번보다 크기가 좀 작은 것 같긴 하지만 저 거대한 냉동 문어를 물에 해동하면서 웃고 있는 작은 아들 모습을 보니까 혼이 덜 났는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어머니는 냉동실에 넣을 공간도 없는데 왜 또 문어를 사왔나면서 작은 아들을 또 나무랍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뭐라도 해서 빨리 해 먹어버려야죠. 결국 동생이 가족을 위해 문어 요리를 선보였고 다 같이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 하자는 거죠? 끝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범죄 심리를 전공한 우리 교수님마저 저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계속 갸우뚱하고 계세요. 박 변호사님. 맛도 별로 없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저희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 저는 저 크기의 문어를 산 걸로 선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진짜. 정말? 네. 막 몸을 휙 감았나요? 탈출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진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어느 패스트푸드점 아닌데요. 사람들이 계산대 앞에 몰려 있죠. 계산대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보이고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햄버거와 음료수를 훔쳐가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패스트푸드점 직원 당황한 것 같은데요. 주방 안쪽으로 물러나 이들의 난동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가게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10대 청소년들인데요. 이날 10대 청소년 50여 명이 패스트푸드점에 급습을 해서 음식을 훔쳐 달아났고요. 이들 가운데 20명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인근 패스트푸드점도 급습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럼 아무도 못 잡았어요? 네, 지금까지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경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패스트푸드점 업체와 협력해서 CCTV 조사를 통해 주동자를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14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잠깐 모여 특정한 행동을 하는 플래시몹 형태의 강도가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픽, 이번엔 레바논으로 가보시죠. 와. 베이루트의 어느 건물 한 동 전체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와 동시에 흙먼지와 연기도 피어오르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베이루트 항구에 흉물로 방치돼 있던 48m 높이의 거대한 곡물 저장고였습니다. 지난 23일 그 일부가 붕괴한 겁니다. 왜 갑자기 무너진 거죠? 사실 이 곡물 창고는 지난 2020년 8월 질산 암모늄 폭발의 충격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2년 넘게 방치됐다가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지난달 31일부터 차츰차츰 허물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형체가 남아있는 부분은 원래 건물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곡물 창고의 구조물이 현재 급격하게 기울어졌다면서 나머지 부분도 곧 붕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죠. 이혜수님이 보내주셨는데 영상입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잠깐 보시죠. 저는 사건 반장을 사랑하는 순결 어린이입니다. 똥으로 별이 6개 반 꼭 기억해주세요. 아이고 참.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고 있네요. 저 친구가 귀엽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BAO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